안녕하십니까. 지도올림픽 군무원 면접 담당하고 있는 김동준입니다. 자, 지금 오늘은 2024년 육군 군무원 후반기 경력 경쟁 채용 면접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월요일에 지금 서류 심사 결과가 발표가 났죠. 그래서 7월에 하는 공채와 경채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설명드리자면 한 22년 정도 군 생활했고요. 군무원 면접은 2021년도부터 학원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공채와 경채 다양하게 학생들 지도하고 많은 인원들을 합격시켜서 야전에 배출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면접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부터 해서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2024년도 공채와 경채는 어떻게 진행됐으며 그런 면접 질문들은 어떤 게 나왔고 그런 경향들을 좀 분석을 해보고, 그에 따른 이번 2024년 후반기 경채의 면접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상을 해보고, 그래서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런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 캠프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순으로 진행을 하고 한 30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후반기 경채 면접 일정인데, 23일 월요일에 서류 심사 결과 발표가 나고 26일까지 지금 신원조사 서류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일정의 공고는 아직 안 돼 있는데, 이게 1월 22일 수요일에 각 개인별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것까지 다 공지가 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2월 3일부터 27일까지 4주 가까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몇 명이 진행할지는 예상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장소는 계룡시에 있는 인재개발센터 육군본부 그 이정문 앞에 있는 그 면접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 건물이 있습니다. 각종 장교 부사관 군무원 선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고요. 최종 합격자 발표는 3월 10일에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사진 보면 여기 그 인재 선발센터 건물입니다. 여기 두 개 있어요, 두 개. 여기 하나 있고 요 앞쪽에 또 하나, 건물이 두 개고, 일반적으로 이게 건물 하나당 면접실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건물만 쓸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한쪽 건물은 대기실로 일찍 오는 사람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될 그런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당일날 아침에 가면 수험 번호와 몇 시 몇 번 면접실에서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는 걸 이렇게 게시판에 공지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당일날 아침에 가서 또는 오후든 자기 등록 시간 이전에 가서 이 사진을 보는 것처럼 이 게시판에서 자기 수험 번호와 시간 그리고 몇 면접실인지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요 직렬에 대한 경쟁률을 보자면, 경채는 일반적으로 어떤 한 개 직위에 대한 한 명 내지 두 명 이렇게만 선발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군 군수, 전군 행정, 전군 통신 이런 식으로 7월에 뽑는 경채부터 이렇게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걸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직위가 아니라 군수 7급에 해당되는 어떤 직위로 야전부대에 보내겠다라는 의도고, 이것이 7월에 시험 필기 시험을 보는 경채에서 많은 인원들이 그 합격 점수죠, 60점을 넘지 못해서 미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그대로 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선발 인원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이 없기 때문에 7월에 보는 경채는 선발 인원의 채용 인원의 130%를 면접 시험을 보게 돼 있지만, 지금은 필기 시험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서류 심사를 통과한 인원이 전원 다 면접 시험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7월에 보는 공경채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자, 경쟁률 보면 전군 군수 7급 5.7대 1, 통신 5.2대 1, 행정이라고 하니까 많이 몰린 것 같아. 그래서 15.8대 1, 통신 8급도 5.1대 1이고 전군 행정 8급 3명 뽑는데 68명 왔습니다. 22대 1. 시설이 조금 낮죠. 9급이다 보니까 조금 낮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3대 1이다.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채와 경채 면접의 차이점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종 합격 결정 기준이 공채는 필기 시험이 50% 그리고 면접이 50% 이렇게 두 개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지만 이 후반기 경채 같은 경우는 면접 점수만으로 100% 선발을 합니다.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면접 진행이 혼자 들어가서 3명의 면접관한테 개별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개별 면접만 있지만 후반기 경채는 개인 발표라는 게 있습니다. 당일날 아침에 가서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한 20분가량의 주제에 대한 작성을 하고 들어가서 5분 이내로 발표하고 이어서 개별 면접이 진행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개별 면접 질문의 구성인데 뭐 공직관, 인성, 안보관, 국가관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공채는 전공이 이 필기 시험을 보는 과목에 대한 전공 질문이 약 한 15% 20%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경채는 필기 시험이 없기 때문에 이 전공 질문이 없습니다. 그럼 이 전공 질문을 어떤 걸로 대체하느냐? 직무와 관련된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직무 또는 본인의 경력과 관련된 질문이 이 전공 질문을 대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제공인데 공채는 면접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일절 제공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경채는 여러분들이 서류 심사할 때 제출했던 이력서, 그다음에 직무수행 계획서, 직무 업적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들어갔을 때 대략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경력을 갖고 지원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첫 번째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면접 계획이 공고될 때 개인별 지정 일자와 일시가 공고가 됩니다. 그걸 확인해서 가면 지정된 시간 내에 보통 본인이 지정되는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 일찍 와서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할 때 신분증과 수험표는 뭐냐? 여러분들 서류 심사 낼 때 냈던 거 거기 채용관리 들어가서 출력하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와서 등록하고 스마트 기기도 가지고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대기실에. 종이 문서도 가져가도 돼요. 다만 면접실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기실로 이동을 해서 면접의 진행에 대한 걸 간략하게 통제하는 그 요원들에 의해서 설명을 받고 순서가 되면 4명씩 앞서 설명드린 개인 발표를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당일 주제에 대해서 20분 동안 글로 작성을 합니다. 힘들죠. 어려워요. 작성을 하고 나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작성해서 제출한 것을 복사를 해서 면접관한테 줍니다. 그리고 원본은 본인이 면접실 들어가기 바로 전에 문 앞에서 줍니다. 그럼 이 면접 그 실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간 걸 가지고 5분 정도, 뭐 경우에 따라서 3분, 1분으로 자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갈 때 이미 면접관들은 내가 쓴 거를 대략 알고 있습니다. 이걸 발표를 하고 이어서 개별 면접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 면접이 끝나고 나면 나와서 퇴장하고 집에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전체적인 면접실에 들어가서 진행되는 건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진행될 것이다. 그럼 어떤 평가 기준을 하느냐? 이건 똑같습니다. 공채든 경채든 똑같습니다. 기준은 법령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예의, 품행, 준법성, 도덕성, 성실성. 어려워요. 구체적인 어떤 기준, 세부 지표는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 기준으로 각 항목별로 1점부터 5점까지 수미 양가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5점 만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꽈락이 있습니다. 어떻게 꽈락이 되느냐? 총 합쳤는데 점수가 15점 이하. 15점이 안 돼. 그럼 탈락. 또는 면접위원이 3명인데 또는 4명일 수도 있지만 항상 3명이었어요. 6급 이하는 다. 이 중에 과반수가 1점을 2개 줬어. 1점을 하나씩 했고 과반이 2개 이상 줬다. 그럼 탈락. 또는 어느 한 명이 2개를 줬어. 탈락. 다른 걸 뭐 아무리 5점을 다 맞았어도 탈락. 그런데 잘 안 줍니다. 왜? 1점을 주려면 사유서를 써야 됩니다. 왜 1점을 줬는지. 그러니까 잘 안 줍니다. 보통 3점, 4점, 5점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야 요 15점을 넘기니까 4점을 평균으로 두고 잘하면 5점, 좀 아니다 3점 이렇게 내리는 순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 누가 하느냐, 누가 면접위원 누가 하느냐. 이 위에 건 법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막 전문적이고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2분의 1 이상을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을 달게 하는 부대에 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전체 면접위원회 반 이상은 이 육군 소속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오느냐? 공군에서 육군 면접 본다고 좀 와주세요 그러면 올까요? 안 와요. 행안부에서 좀 와주세요 그러면 올까요? 안 와요. 다 대학 교수들이 갑니다. 그런데 큰 차이점은 공채 때는 전공 질문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공 교수들이 들어옵니다. 행정법, 행정학, 그러니까 뭐 각 직렬에 뭐 전기라고 그러면 뭐 전기에 관련된 전공 교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굳이 들어올 필요는 없어. 그래도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섭외가 안 되니까. 주로 어디가 오느냐? 일반 대학에 보면 군사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군사학과 교수들이 들어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전공 교수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채에 비해선 군사학과 관련 교수들이 들어오는 비중이 좀 높다. 그래서 올해도 3명이 했고, 이 3명의 구성은 교수가 둘이고 1명이 현역 연관장교들, 연관장교 1명 또는 5급 이상 군무원 1명이 들어오고, 이 사람이 이 면접위원회 팀장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되게 표정은 되게 부드럽습니다. 아주 인자할 것 같고 참. 그런데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이 팀의 평가를 주도하게 됩니다. 면접자의 정보는 어떻게 제공이 되느냐? 사실 여러분들 지금 뭐 자기소개서하고 신원진술서 입력했잖아요. 그건 제공 안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막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건 제공 안 됩니다. 그건 방첩사로만 가서 신원조회용으로 방첩사로 직접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채용을 주관하는 건 육군의 인사사령부입니다. 인사사령부에서 볼 수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력서와 직무업적, 직무수행계획서 제출했던 서류심사 서류 있죠? 그것들은 면접위원들한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때 공채는 완전 블라인드 면접이지만 경채는 대략적으로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우리한테 지원을 했는지, 뭐 현역이라면 어떤 보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력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안다는 겁니다. 물론 사회 경력 갖고 있는 사람도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해서 경채를 지원했구나라는 걸 대략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물론 사실 직무업적하고 직무수행계획서 길잖아요. 3장씩. 그 다 안 읽습니다. 잘. 이력서 정도만 읽습니다. 물론 특이한 경우에는 그걸 좀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디테일하게 막 그럴 시간도 없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이력서 정도, 그 정도는 읽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백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나를 좀 어필하고 싶다고 해서 없는 사실을 말한다거나 좀 부풀려서 말하면 하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다. 한두 문제 꼬치꼬치 깨묻다 보면 본인이 부풀린 것들이 다 들통난다. 그래서 절대로 좀 포장을 너무 과하게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말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은 뭘 하느냐? 가장 뭐 일반적인 거. 자, 처음에 들어가면 딱 아이스 브레이킹 합니다. 뭐 어디서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뭐 식사했어요? 이거 하다가 자,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세요. 또는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죠? 기본적인 질문이다. 자기소개 지원 동기. 왜요? 너 왜 왔어? 이거 묻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공직관 및 국가관. 공직관이라는 건 뭐냐?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역량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넌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이런 걸 묻는 겁니다. 또는 국가관. 군대가 없는 국가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합니다. 또 직무에 대한 이해. 직무. 군수직이라고 한다면 혹시 군수 8대 기능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통신이라고 한다면 뭐 통신에서 노드에 대해서 아세요? 또 위성 아세요? 뭐 이런 직무와 관련된 거. 그렇다고 아주 디테일하게 묻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개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 직무를 좀 아느냐, 또는 아까 말씀드린 이력서에 있는 경력을 보고 나서 그 경력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사회에서 어떤 무역회사에서 물류를 담당했던 사람이 군수직으로 왔다. 그러면 어떤 무역회사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걸 담당하셨습니까? 그럼 그게 군에서 군수직으로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고, 또 현역 출신이다.
행정직이다. 난 인사과장 했어. 여단에서 또는 대대에서. 그럼 대대 인사과장 하면서 했던 업무 중에 기억나는 업무가 있습니까? 현역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뭡니까? 앞으로 임용돼서 가면 본인의 후배나 동기생들이 본인의 관리자, 과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잘 근무할 수 있겠어요? 또는 대위 근무 전역하셨는데 7급 가면 그리고 월급 많이 깎일 텐데 괜찮겠습니까? 군에서도 전방에 근무하신 것 같은데 또 가도 괜찮겠어? 이런 식으로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그리고 시사 및 국방 정책 관련된 질문. 올해 공채에서 이슈가 된 질문이 딱 2개 있었습니다. 공통 질문. 어디든 어느 직렬이든 똑같이 나왔던 거 딱 2개 있었어요. 첫 번째, 공직에서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창의성이 필요한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창의적인 업무를 통해서 성과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창의성이 첫 번째 키워드였고요. 두 번째, AI, 4차 산업혁명. 군에서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하고 있는 걸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군에서도 AI를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 그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등등. 이 AI나 4차 산업혁명이 키워드였습니다. 이런 것들, 시사와 국방정책 관련된 질문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뜬금없이 시사 관련된 거, 트럼프가 이런 건 안 물어보는데 군과 관련된 시사 관련 이슈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 및 상황형 질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 또는 상황형. 인성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멘토가 있습니까? 올해 공통적으로 나왔던 거. 멘토 그러면 또 달리 생각. 멘토 그러는데 이순신 장군이 멘토입니다. 좀 어감이 이상하죠. 이순신 장군 뵌 적 있어요? 사실 멘토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도움을 받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 멘토 좀 어감이 그런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질문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본인이 자기 개발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또는 10년 후에 본인의 모습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거. 본인 인성과 관련된 거. 또는 상황형. 예를 들면 과장님과 처장님의 업무 지시가 다를 때 누구의 업무 지시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어떡하죠? 힘센 사람?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서 업무할 때 어떤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가를 보는 상황형 질문들도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원 동기는 뭡니까? 그런데 질문은 항상 의도가 있습니다. 질문 의도를 알고 답을 준비를 해야 돼요. 군무원이 되려는 너 왜 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할 때 안정적인 직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답하면 안 되겠죠. 군무원이라는 직군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되게 절실해야 되겠죠. 절실하지 않은 사람을 뽑겠습니까? 절실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절실함만 갖고는 안 됩니다. 나는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나의 장점은 무엇입니다. 이런 게 어필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나의 역량은 얼마만큼인가? 경력, 경험, 성장, 배워 이런 걸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군무원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많죠. 정의감도 있고 성실함도 있고 많죠.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게 왜 그런가? 아무거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본인과 연결이 되는 건지 중요하죠. 군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저는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의 장점에 성실함이 있어야 나는 군무원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성실함이고 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뽑아주세요라고 연결이 돼서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형 이런 거 있죠. 갈등 상황. 갈등이 없는 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주 단골로 나오는 질문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본인이 해결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또는 본인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겠습니까? 이런 게 질문이 나옵니다. 계층은 갈등이 발생하는 대상은 다양하겠죠. 상관하고도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동료하고도 있을 수도 있고 인접부서 또는 밑에 하급자 등등등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나의 경험치를 가지고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당한 지시가 뭘까?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당함이 위법이냐? 위법은 아니지만 부당한 것이냐? 이런 것도 구분해 봐야 되죠. 계엄할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면접 규정 짓는 것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위법이냐, 부당, 아침마다 과장님이 나한테만 사무실 청소를 하라고 그래. 업무 지시니까 부당한 건 아니지만, 아니 위법은 아니지만 좀 부당하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나의 대응,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은 복장입니다. 복장. 제가 2년 전부터 면접장을 직접 갔습니다. 공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물론 이 경채는 뭐 군 경험이나 사회 경험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런 분은 적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면접장에 상상을 초월하는 복장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막 희한한 복장하고 오는 사람이 저러고 면접을 했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면접식 복장은 단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경채 쓰시는 분들 중에 아직 현역이거나 뭐 전역한 지 얼마 안 되는, 특히 현역, 전투복 입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전투복 입고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뭐 정복 이런 거 안 됩니다. 양복 입고 가세요. 그런 분 저 봤습니다. 단정한 복장과 헤어스타일이면 된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남자들 단정하게 머리, 아빠 머리 이렇게 가르마하고 단색 정장하고 넥타이 매고 단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자분들은 이제 뭐 뒤에 그물망하고, 그 수험생들은 그런 얘기 하죠. 모나미룩이라고, 까만색 하얀색으로만 되어 있는 그 모나미룩이라고 있습니다. 면접 때 입는 뭐 그런 거 하면 됩니다. 단정한 정장으로만 입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 굳이 사지 않아도 빌릴 수 있어요. 대여해 주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데 활용하시면 됩니다. 화장은 진하지 않게, 뭐 펄 들어가고 막 눈화장 찍게 이렇게 하지 말고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것 같은 뭐 그런 거 하면 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건. 그래서 올해 공채 면접을 분석을 좀 해보면, 첫 번째 면접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질문 10개에서 12개 정도 됐습니다. 공통으로. 그리고 면접실마다 질문이 유사한 형태로 반복이 됐습니다. 그 면접실 안에서는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리고 육군의 최근 관심사에 대한 공통 질문 반영했다. 아까 얘기했던 두 개 키워드 있죠. 창의성, AI. 이게 어떤 면접실을 불문하고 다 공통적으로 나왔던 겁니다. 질문 유형. 기본 질문, 공직관, 국가관, 전공, 상황 각 2개에서 4개 사이. 이렇게 되면 12개에서 15개 정도 됩니다. 다만 이제 경치에선 전공이 빠지겠죠. 이게 빠지고 직무와 관련된 질문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면직하지 않고 오래 근무할 사람을 선별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업무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대처할 것인가, 교고지가도 잘할 것인가. 지금 뭐 전군 군수, 뭐 행정, 통신 이쪽 다 지금 경채 나온 거 다 거의 다 경기 강원이잖아요. 다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시원한 그런 데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 안 도망가고 계속 있을 거냐? 월급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근무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놓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군무원들이 군내 비중이 늘다 보니까 계층 간의 갈등이 좀 많다고 합니다. 내부에서 나온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잘 융화될 수 있는가, 이런 걸, 그러니까 갈등 상황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과중한 업무, 뭐 민원에 대한 대응. 사실 군무원 민원은 없지만 민원에 대한 문제는 계속 나옵니다. 그다음에 경력, 경험, 자격증, 경력, 본인이 한 경험치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경험을 했다는데 그 군에서 어떻게, 또 땡땡직에서, 군수직에서, 행정직에서, 통신직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리고 전공 비중이 이제 공채에 한정되는 거지만 비중이 좀 증가했고, 시사 이슈에 대한 질문이 조금 예년에 비해서 좀 올라간 편이었다. 그리고 준비된 답변의 본질을 파악하려 했다. 무슨 말이냐면 다 모든 면접자들이 답변을 준비해 갖고 옵니다. 근데 그걸 그냥 듣고만 있지 않아요. 진짜 네 속내를 얘기해봐 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소개할 때, 자기소개 하려고 하니까 그 준비해온 거 말고 성장 배경과 본인이 살아온 얘기를 섞어서 한번 1분 동안 해보세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아니 준비된 답변 말고 아니면 꼬리 질문을 합니다. 진짜 이게 너에 대한 생각이야? 라고 의도로. 저는 이렇게 어떤 질문이든지 탁탁탁 대답을 하면 그럼 그건 이렇지 않나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꼬리 질문을 하면서 진짜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질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소개하고 지원 동기에서부터 면접의 스토리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를 안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경체는 이력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뭐 지원 동기나 자기소개를 안 시킬 확률도 높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장점이 뭔지 뭐 그러면 전공은 뭐예요? 또 장점은 뭐예요? 군생활은 또 하면서 뭐 이렇게 스토리를 풀어가기 위해서 앞에서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들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2024년 후반기 경체에 대한 면접을 예상을 해보면 면접 시간이나 질문 개수는 비슷할 겁니다. 물론 이 안에서는 개인 발표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수는 줄겠죠. 좀 5분 정도 아니면 3분 또는 어떤 경우에는 다 읽어봤는데 뭐 특별한 게 없다 그러면 한 1분 내로 발표시키고 그냥 개별 면접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시간에 쫓기면 또. 그다음에 공직관과 인성은 뭐 기본적으로 많이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전공 질문의 비중을 유지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좀 전공 질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된 질문으로 바뀔 거다. 뭐 나머지는 변별력은 당연히 있는 거고 꼬리 질문에 대한 걸로 진위를 파악하려고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지금 다들 뭐 자기소개서 쓰고 계실 텐데 사실 방특사 제출하는 거는 그냥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대충 써서 뭐 그냥. 어차피 그게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있는 4가지 항목을 쓰다 보면 자기 인생을 다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4줄로 하지 말고 최대한 많이 써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서술형 쓰지 않아도 되고 키워드 위주로 써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장점을 무엇을 어필할 것인지를 추출해내야 돼요. 내가 살아온 걸 쭉 돌이켜보니 난 성실한 사람이었구나. 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등등등. 또 나 보직을 하면서 난 행정직인데 내가 인사과장을 했고 또 인사장교도 했고 그러니까 직무 경험이 나는 또 장점이 될 수가 있구나. 등등등. 이런 나의 장점을 일단 뽑아내야 돼요. 그게 나의 자기소개서를 최대한 많이 써보면서 거기서 키워드를 중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 면접관. 이제 여러분들 손자병법 다 아시죠? 지피지기 해야 되잖아요. 일단 나는 알았어. 그럼 적도 알아야 되겠죠. 적이 누구야? 면접관이란 말이지. 면접관은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경향인지 성향인지 알아야 돼요. 면접위원회 눈에 확 띄는 답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눈에 확 띄는 답변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 면접에서 이렇게 객관식 우리 필기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면접위원이 평가하기 용이한 듣고 싶은 답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질문 의도에 맞는 답. 질문 의도에 부합하는 답을 하면 그렇지. 그러네. 끄덕끄덕하면서 평가하기가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 중언부언하고 자꾸 변죽만 두드리는 말만 하면 면접위원들도 짜증납니다. 다음, 그러면 적도 알고 나도 알았으니까 내가 들어가야 될 전장도 알아야 되겠죠. 군 조직은 뭘 원하는가? 군이 원하는 성향은 리더십보다는 책임감, 배려심,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걸 원합니다. 특히나 7급, 8급, 9급 물론 6급도 있지만 이 대부분 실무자 라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리더십을 요구하기보다는 대부분 팔로우십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경체이기 때문에 더욱더 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채면 뭐 9급 공채, 뭐 7급 공채 들어가면 이제 처음 들어온 거니까 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경채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채이기 때문에 경험을 갖고 즉각 투입 가능해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어찌 보면 좀 민간 경력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아무래도 군에서 장교든 부사관이든 간부로서 생활을 했던 사람보다 민간 경력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질문과 답변 노트를 만들어서 계속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또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 스터디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기 모습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해야 되고 내 목소리가 적절한지 속도는 적절한지 답변이 논리적인지 또는 뭐 모순은 있지 않은지 그리고 모의 면접을 서로 스터디원들하고 하면서 면접관의 입장에서도 한번 바라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모의 면접을 내가 면접관 입장에서 해보면서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저런 답변이 이렇게 들리는구나라고 하면서 면접관의 입장에서도 이해를 해봐야 돼요. 무지하게 많은 좌절을 할 겁니다. 면접을 하면 연습을 하면 본인의 모습을 본인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처음 막 하면서 이렇게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녹화를 하라고 반드시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봐라. 손발 오그라듭니다. 하지만 마주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한테 비춰지는지 내가 객관에서 봐야 고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보면 절대로 내가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게 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아라. 내가 하는 거 요거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하고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 객관화라는 게 결국 우리는 객관화된 텍스트를 가지고 척도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주관적인 평가에 대한 척도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게 자기 객관화의 방법인 겁니다. 그 다음에 답변의 논리적 구조와 설계, 객관적 근거, 경험적 요소를 넣어라. 그냥 전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면 다 뭐 면접관이 믿어주나요? 이거에 대한 근거를 얘기해야죠. 근거를. 하다못해 개근상이라도 받았다든가 군생활하면서 한 번도 결근 없이 뭐 성실하게 또 어찌됐건 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면접관 입장에 접근하라고 앞에 얘기했죠. 스피치 중요하지 않다. 뭐 이걸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스피치 이렇게 말하는 거를 굉장히 뭐 아나운서라든지 또는 이렇게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처럼 되게 높은 수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 전달만 정확히 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밑에 발표가 아니라 대화로 인식해라. 특히 군생활 경험 있으신 분들은 이거 아침에 막 브리핑하는 것처럼 인식하면 안 돼요. 개인 발표회 하는데 막 브리핑하듯이 아니에요. 대화. 나의 생각을 면접관들한테 설득한다라고요.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뭐 발표라든지 이렇게 인식을 하면 딱딱해지고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상대방한테 이 나의 생각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고 잘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면접관을 설득한다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암기하지 말고 이해해라. 암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뭐 뚝뚝뚝 끊깁니다. 그러면 의사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암기하기보다는 중간에 어떤 특정 키워드를 머릿속에 넣는 상태에서 이거를 연결해서 말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라. 군에서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막 보고하러 가면 막 보고 야 그래 결론이 뭐야? 이게 제일 많이 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관이 듣고 싶은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던져줘야 돼요.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직자의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쩌고 이렇게 따라가게 만들지 말고 저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괄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양괄식으로 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라고 해서 먼저 인식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야 면접관들이 잘 듣는다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에 답변한 것도 능력이다. 한 질문에 40초 넘지 않게 하세요. 40초 넘어가면 앞에 얘기한 거 잘 기억도 안 나고 무슨 말 하는지 잘 집중도 안 합니다. 자기소개나 뭐 지원 동기 정도는 1분까지 가지만 나머지 뭐 특별한 질문이 아니고서는 대략 한 40초 정도 분량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사람의 말하는 속도에 따라서는 좀 분량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40초 정도가 적당합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도 있다. 자, A와 B 중에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A, 저는 B, 아니 A, B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지만 업무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것과
집에서 좀 떨어져서 멀리 강원도 인제 이런 데서 근무하지만 좀 워라밸이 보장된 수월한 업무하는 것 중에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고민하겠죠. 전제를 먼저 깔아야죠. 저는 어디든 잘 적응하고 임무 수행을 완수할 자신이 있습니다. A든 B든 다 맞습니다. 다만 선택을 하라고 하신다면 A나 B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이 가까운데 업무가 쏘는 거 순간적으로 고민하시지 말고 A, B라는 전제를 깔고 A나 B를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군사용어, 군대용어 익숙해지자. 군 경험을 가지고 경체 지원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민간 경력으로 지원하신 분들은 군대 용어가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관 3명 중에 1명은 군생활 적어도 20년 이상 하셨거나 또 군무원으로서도 굉장히 오래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툭툭툭 군사용어가 나올 겁니다. 저도 아직까지 전역한 지 4년이 됐지만 운동장보다 연병장이 편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은연중에 군사용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저게 무슨 말이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군사용어를 직접 물어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 답을 못 하겠죠. 당황하게 되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좀 주의 환기할 때 군사 용어도 한 번씩 이렇게 좀 보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익사하지 말자. 뭐냐? 정보의 바다가 뭡니까? 인터넷이죠. 인터넷에는 카더라 하는 확인되지 않은 첩보들만 가득합니다. 정말 정보의 바다를 너무 맹신하다가는 정보 바다 속에 파묻혀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확인된 정보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세요. 첫인상이 중요하다.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 3초 법칙 있잖아요. 첫인상은 3초 안에 결정된다. 입장하면서부터 나의 평가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우물쭈물하지 말고 자신 있게 나의 자신감을 행동으로서도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연습해야 돼요. 연습 안 하면 안 돼요. 공채와 달리 개인 발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준비 전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군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와 토의가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면접관은 면접위원 뭐 연관장교나 뭐 군무원이 있지만 양쪽에 교수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공통적인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제는 어떻게 선정된다? 대부분 군과 관련된 이슈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주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안보 관, 국가 간 시사 이슈에 대한 공부가 사전에 많이 필요하다. 20분 안에 써야 되니까 당일날 가서. 두 번째, 결론부터 작성하고 근거와 배경을 작성하라. 예를 들면 작년에 국방부 PT에서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 소령 계급 정년 연장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찬반으로 논하시오. 찬성일까 반대일까? 뭐 이렇게 막 쓰다 보면 내가 찬성으로 가는지 반대로 가는지 몰라. 중요한 건 결론을 먼저 쓰세요. 난 찬성이다. 이 내가 내린 결론에 근거를 그 다음에 맞춰 나가는 걸로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좀 수월합니다. 세 번째, 발표문 읽지 말아라. 아까 설명드린 제가 본인 거 들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미 들어갔을 때 대략적으로 면접위원들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들고 앞에 나 바라보고 있는데 발표를 보고 읽을 겁니까? 그러면 평가 안 됩니다. 물론 들고 들어가서 말하다 막히면 잠깐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이걸 쭉 읽는다. 그러면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읽으면 안 되고 발표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발표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는 건 대화. 나의 생각을 지금 썼던 거를 그 발표문에 있는 거 문구 뭐 조금씩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주제만 벗어나지 않으면 대화한다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조식으로 작성해라. 서술형은 눈에 잘 안 들어온다. 여러분들 기본서에 보면 뭐 그 안에 주요 내용 위주로 이렇게 딱딱딱딱딱 가 1, 2, 가로 1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써야 눈에 잘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서술형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근거는 이걸 쭉 하면 뭐가 핵심인지 안 보입니다. 군 생활 해보신 분들은 보고서 작성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개요 1, 2, 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눈에 확 들어옵니다. 다섯 번째, 정성스러운 글씨로 면접관을 불편하게 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 면접관들이 대부분 제 또래나 아니면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교수님들 많을 수도 있고요.
저도 지금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글씨도 개발 시간 없다고 개발 세번 이렇게 쓰면 가뜩이나 노안이 와갖고 글씨도 안 보이는데 막 개발 세번 쓰면 이거 잘 안 본다는 겁니다. 글씨도 평상시에 가기 전부터 연습할 때 굉장히 정성 들여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면접을 대하는 태도 이건 뭐 다 공통적인데 뭐 자신감 있으면서도 겸손해야 한다는 건 당연하죠. 또 질문한 면접관 위주로 눈을 마주쳐라. 무슨 말이냐면 면접관들의 눈을 마주쳐야 면접관들이 제 말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해본 사람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눈을 보고 말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연습을 해야 돼요. 면접에 임하는 태도, 나는 꼰대다. 왜? 평가를 하는 사람이 꼰대니까. 여러분들의 평상시에 있는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면접관들이 어떤 세대냐? 꼰대 세대란 말이야. 나 같은 아저씨들이란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그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답변 시 피해야 될 표현, 이건 뭐 다 아시는 거죠. 뭐 뜬구름 잡는 얘기 군에서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러죠. 사자성어. 사자성어 왜 쓰지 말라고 그럴까요? 내가 안다고 저 사람도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수님들도 해외 유학하면 어떡할 거야? 사자성어를 몰라. 저 자식이 나를 무시하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피해라. 그리고 이제 참고 자료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때 국방부에 가면 요 위에 카테고리별로 좀 지난 화면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방부를 소개하는 거. 또 보도자료. 보도자료는 각 군을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보도자료가 국방부 입장이라는 겁니다. 또는 육군의 입장이에요. 이걸 한번 읽어봐야 돼요. 또 국방백 써 있는데 국방백서는 좀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국방일보 군에서 가장 많이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대국민 매체죠. 국방홍보원에서 만드는데 군에서 무언가를 홍보하고 싶을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국방일보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입장이나 육군의 입장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것이 국방일보입니다. 이거 뭐 종이로 안 봐도 물론 남자들 뭐 유리창 닦을 때 쓴다는 거 아는데 요새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 군의 입장이라는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도 봐야 돼. 뉴스. 계엄 이런 거 보지 말고 뉴스에 보면 정치면, 군과 관련된 뉴스는 정치면에 나옵니다. 무조건. 물론 요새는 사회면에도 많이 나오긴 하지. 근데 그건 이제 차치하고 하여튼 군과 관련된 뉴스는 정치면에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 발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면만 볼 게 아니라 국제면, 사회면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올라온 뉴스들을 대략적으로 한 번씩 인터넷에서 봐야 돼요. 그래야 개인 발표를 준비할 수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 군과 관련된 거 이렇게. 이거 말고도 국방부나 각 군의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가 다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군에서 자랑하고 홍보하고 싶은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 다른 사람 맛집 사진 있는 거 좋아요 누르는 거 이제 그만하고 이제 요거 들어가는 거 면접 볼 때까지. 캠프 일정은 이런데 2일, 3일 양일간에 걸쳐서 강의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면접의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군무원에 대한 이해. 군무원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떤 임무를 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군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물론 뭐 군 경력을 가지고 지원하신 분들은 좀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근무하지 않은 조직에서 어떤 임무를 하는지도 좀 알아야 돼요. 군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트럼프 들어왔을 때 한미 동맹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뭐 이런 거. 군과 관련된 주제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1월 3일에는 2018년도부터 24년 올해 공채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엄청 많습니다. 이걸 다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런 질문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해야 되고 마찬가지 2022년부터 24년까지 제가 해마다 공채가 끝나면 질문을 한 600개에서 900개 정도를 다 인터뷰를 해서 엑셀로 정리해놓고 이걸 분석을 합니다. 그 올해 것도 분석이 돼 있어요. 이거 질문지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기는 해요. 그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걸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인들의 텍스트를 이제 만들겠죠. 중간에는 아마 이제 개인별로 제가 어떤
컨설팅을 좀 하긴 할 거예요. 당신은 어떤 장점을 좀 끌어내서 이걸 어필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좀 하긴 할 거고, 방향성에 대한 컨설팅을 중간에 할 거고요. 첫 번째, 아이고 오탈자가 났네. 5차, 6차입니다. 6번의 모의 면접을 할 건데 실제 면접과 동일하게 들어가서 20분간 쓰고 개인 발표 5분 하고 이어서 개별 면접하고 이걸 6번을 할 겁니다. 이 모의 면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실제와 똑같이 하기 때문에 연습은 없어요. 실전하고 똑같이 해야 되고 이어서 스터디를 편성해 준 사람들하고 스터디를 또 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루 종일 조원들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월 말까지 뭐 중간중간에 필요한 경우에는 또 추가할 수도 있고, 또 경체이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요 일정에 대한 조정은 가능하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관리 카드인데, 여러분들 제가 많은 인원을 매번 제가 뭐 저번 시간 뭘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 작성하시면 제가 첫 번째 할 때 어떤 평가를 했는지 어떤 걸 지적을 했는지를 메모를 했다가 두 번째 했을 때 이게 수정이 됐는지를 보고 매번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이거를 업데이트해서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질문과 답변은 이 시간 끝나고 별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